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고 지난주 한 주 공부 잘 하시고 오셨죠? 지난주 화요일은 아마 복습할 양이 별로 많이 없어서 월요일날 진도 나갔던 부분하고 더해서 아마 쭉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 심리학 처음에 구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심리 쪽 진도를 신나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이 나게 열심히 즐겁게 나갈 예정이니까 잘합시다. 자, 오늘은 자료가 뭐 별거 없죠. 형성평가 4회차 문제만 나갔습니다. 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모의고사 봤던 부분 정도 확인하는 거라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대단히 널널하게 드려서 5분 드릴게요. 그래서 널널한 거예요. 이게 원래 4분 정도 드려요. 지금부터 볼게요. 조금 생각이 잘 나신 경우도 있고 알쏭달쏭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교육심리의 전체 구조, 아주 큰 세 가지 범주를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 제일 처음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던 어떤 부분, 발달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 발달 또는 발달이라는 부분들. 그러고 나면 이 발달의 일반적인 원칙을 확인하고 나면 이 발달의 결과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영역이 있었죠. 그래서 발달의 개인차. 자, 그럼 인간의 발달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가와 관련된 학습이론, 이 세 가지의 큰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인간 발달, 발달의 개인차, 학습이론 세 가지. 그래서 교육심리학회, 학회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 교육심리학은 영역이 넓다 보니까 학회지가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교육심리학 발달, 그다음에 교육심리 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영역과도 유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달 영역에서 우리 신경 써서 보게 되는 건 인지적 영역의 발달과 그 외의 부분들의 발달이었어요.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는 삐아제, 비고치키 있었지. 그다음에 그 외의 영역에서 정의적 측면에 대표적으로 해당하는 건 성격이니까 아마 에릭스 쪽도 있었고 그 외에 사회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뭐 등등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발달의 개인차 부분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죠. 그래서 인지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지능 영역이었고요. 정의에서는 하나만 봤죠. 하나만 봅니다. 동기, 학습 동기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학습 이론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행동주의, 그다음에 사회인지주의, 사회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구성주의, 경우에 따라서 인본주의 이런 정도의 구조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조금 영역이 있어서 전위 이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인간의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인출하셨고 오늘 수업할 부분들의 큰 뼈대가 되는 사항들이니까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자, 이번부터는 지난 시간에 봤던 모의고사 관련 사항입니다. 모의고사는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죠. 인출되면 되는 대로 쓰고 근데 대신에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얘기들 좀 하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글을 빠른 시간에 쓰는 경험을 우리가 별로 많이 안 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때나 뭐 대학원 때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서본결을 갖춰서 사실 잘 안 쓰거든요. 논문이나 아티클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흔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쌤들이 되게 부담을 가지세요. 잘 연결해서 써야지. 근데 연결 자체를 의도하는 글이었다면 시간을 60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소 90분 정도는 줘야 그런 현실적인 연결이 가능한 글이 나와요. 그래서 부담을 좀 버리시고 이게 너무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갑자기 교육과정 구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통합 얘기를 하고 뭐 계속성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거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색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등등 해서 그냥 병렬식으로 이어서만 쓰셔도 문제없는 부분들이니까 아마 예시 답안 보시고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이어지는 글이구나. 다음번에 또 예시 답안, 대표 첨삭 사례 등등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부터 중앙집중적 교육과정 개발의 장단점 2가지씩 써보겠습니다. 중앙집중적으로 확인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도 학교 수준, 장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중앙집중, 국가 중심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점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국적인 학교 교육 수준의 질을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교육적 질을 보장할 수 있다. 비슷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이 교육과정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지속성이 보장되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더라도 유사한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속성의 효과가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합니다. 단점 부분 가장 큰 거 모든 학교에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의 획일화가 나타날 위험이 크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획일화.
그다음에 현장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구체적 실행 전략도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교사들이 단순히 교육과정을 전달, 옮기게 되는 기술자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과정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 얘기하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 상관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맞는 얘기이긴 한데 교육과정에서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교사들이 실행하기만 하는 존재로 취급이 되어서 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단순히 실행하는 실행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잭슨이 제시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을 간단히 쓰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잭슨이 제시한 개념은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학교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는 의도와 다르게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또는 배우게 된 것이라고 쓰시게 되면 맞습니다. 의도와 다르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배웠다. 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잭슨 맞습니다. 자, 4번 아이즈너가 행동 목표를 비판하면서 두 가지 대안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가 문제 해결 목표, 하나가 표현적 결과. 쌤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 듣다 보니까 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벌써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즈너 얘기하면 목표 있었어.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 게 얼핏 이제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생소함은 1회독 한번 돌리고 나서 다시 보시게 되는 시점에 되게 친숙함으로 다가올 거예요. 다만 기억은 다 안 나요. 그때 전부 다 인출이 잘 되는 건 아닌데 봤을 때 맞아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지 친숙하게 보시면서 점점 편하게 인출되시고 되게 친근한 용어들이 될 거니까 좋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써서 애도 약간 익숙해져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뭐라고 쭈갈쭈갈거리면 그건 마샹가요?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막 그래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뭐였는지 기억나니? 아니요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타일러가 제안한 학습 경험 선정 원리 중에서 하나의 학습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도출되도록 학습 경험을 선정해야 한다. 뭘까요? 여러 가지 성과니까 다성과의 원리. 1. 경험, 다성과의 원리. 자, 그리고 학습 경험 조직의 원리 중 계속성을 적용해서 내용을 조직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 내용에나 계속성을 적용하지는 않죠. 어떤 내용에 계속성을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기술에 대해서 계속성을 적용을 하면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이 습득할 필요가 있는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나 기술일 때 계속성의 원리를 적용을 한다. 자, 7번 교과통합의 일반적 원칙을 모두 쓰겠습니다. 중요성, 일관성, 적합성 세 가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무슨 성 해서 이름을 많이 안 봐서 지금 덜 헷갈리는 시점이긴 한데 하나하나 볼 때 그냥 딱딱 찍어서 잘 외우려고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안 외워지는 건 당연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8번 교육과정 통합의 교육적 가치를 두 가지 쓰겠습니다. 내용 간 중복 내용 기능을 줄여서 필수 내용을 학습할 시간을 확보해 준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중복 내용이나 기능을 줄인다라고만 해줘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교과 내용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현실 생활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배운 지식을 좀 더 현실에 더 잘 전이시킨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의 흥미나 필요에 따라서 그 통합의 중심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9번이죠. 드레이크의 통합 유형 중에서 자 개념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교과가 같은 방식이나 수준에서 자 키워드 새롭고 의미 있는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2개 이상의 학문 분야의 구조적 또는 탐구 방법상의 관련성을 토대로 한 학문의 대상 분야에 다른 학문 분야의 탐구 방법이나 접근 모형을 적용해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구조적으로 묶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간학문적 통합이었습니다. 간학문적 통합. 설명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간학문적 통합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3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학문의 탐구 방식을 완전히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임을 확인할 수 있죠. 교육학 공부 할 만하세요? 어떠세요? 2주 공부해보시니까 그럼 첫 번째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시니까 좀 할 만하세요? 이 정도면 교육과정 영역도 끝났는데 할 만. 어지간해서 답을 안 해주시는군요. 할만하신가요? 하면 그렇다 아니다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다들 외면하고 책을 빨리 넘기고 계셔서 할만한 걸로 제 멋대로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전공 공부도 보통 많이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전공은 할만하시죠? 그죠? 지금은 그럴 거예요. 제가 무슨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는 다들 교육학보다 전공이 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곧 바뀔 겁니다. 한 5월 달만 돼도 교육학은 할만한데 교육학 괜찮아요. 근데 전공이 이럴 줄 몰랐다. 전공이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날들이 곧 올 겁니다. 전공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교육학은 1, 2월 달에 공부하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덜 친숙하시더라도 자꾸 보시다 보면 아주 친근한 친구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리 들어갑니다. 교육심리학 176페이지 아까 얘기했었던 발달의 영역 들어갑니다. 인간 발달. 우리가 아직까지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미숙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발달이 다 안 끝났죠. 초등학생들이야 뭐 더 그렇겠지만 중학생들도 아직 애기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학년, 3학년들 보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중학생도 1학년, 3학년 되게 큰 것 같아요. 1학년 진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인데 3학년쯤 되면 고등학생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되게 다르고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순서나 원리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17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1번 발달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해만 하면 됩니다. 유년기부터 동그라미 1번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모두 뜻하게 됩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경험을 통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학습, 억지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거, 학습하는 걸 통해서도 변화는 나타나고 성숙, 그냥 신체적 성숙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 발달의 원리 나오네요. 여기는 아주 일반적인 사항들인데 그냥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자, 1번 발달은 유전, 환경 두 가지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심리학이 태동했던 초반부에 20세기 중반 즈음에 미국의 교육 심리학 연구 경향을 보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유전이 더 크다, 발달이 더 경험이 더 크다를 가지고 되게 심리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다양한 연구 결과 결론으로는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 사이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발달은 비교적 순차적이고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은 쉬운 걸 먼저 할 거고 단순한 동작을 먼저 할 거고 활동을 할 거고 거기에서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하는 형태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2번과 3번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2번은 모두가 비슷한 순서로 발달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은 그런데 속도는 다 다르다.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도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건 속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달의 결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누구는 이쪽 영역이 더 많이 발달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쪽 영역이 더 많이 발달이 되고 등등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발달의 각 측면들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언어 능력이 빨리 발달된 아이들은 그 언어 능력을 매개로 해서 다른 부분의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그걸 통해서 다른 부분의 발달을 소홀하게 취급하게 되는 또 문제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발달의 각 사항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보셨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3번에 나오는 인간의 뇌와 인지 발달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뇌가 인지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 얘기라서 복습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뇌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간 발달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뇌 발달이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이 있다. 서로 많이 상관이 있다. 어렸을 때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주게 되면 뇌세포 발달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는 또 상식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9페이지 그 외 발달 관련 요인들이라고 해서 유전 대 환경 그리고 연속성 대 불연속성 마지막 결정적 시기 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봤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발달 영역에서 조금 강조하는 개념들을 다시 모아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던 것들 중에서 맞아 이런 거 개념이 있지 정도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1번 유전 대 환경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한다. 개인의 성장에 따른 두 가지 요인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연속성 대 불연속성은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불연속성은 우리 좀 이따가 보게 되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계들에 대해서 도약을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속된 상황이라고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한 뭐 에릭슨의 성격 발달 이론도 그렇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도 그렇고 그런 이론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발달을 전제하고 인간의 발달을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불연속적인 단계가 있느냐 아니면 연속적인 과정으로 쭉 이어져서 일어나고 있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대립을 했는데 요즘은 뭐 그러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 단계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쌤들이 이해해 두실 건 연속적이라는 것의 개념과 불연속적이라는 것의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 변화가 있으면 불연속적인 거 그런 거 없이 쭉 이어져서 발달되고 있으면 연속적인 것이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 번역해서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개념의 중요성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 60년대에는 어린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여졌다. 이 결정적 시기는 특정 단계, 특정 능력이 그 시기에만 발달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결정적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고립돼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보셨나요? 정글북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보면 잘 안 보죠, 그죠?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인간 문명 사회와 떨어져서 정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핍된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지만 소설이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서 발견된 어린아이를 문명 사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뭐는 잘 안 되고 뭐는 끝까지 배우지 못했고 뭐는 배웠고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니까 아, 요 능력은 요 시기가 아니면 발달이 안 되는구나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결정적 시기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걸 좀 부정해요. 부정하고 보시면 최근에는 특정 시기에 사회적 관계성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에 충분한 상호작용이 환경이 제공된다면 발달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특성이 잘 발현되는 발달되는 시기가 있기는 한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민감기 센서티브 피리어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언어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뭐 2세에서 3세 사이에 외국어에 빨리 노출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어린 시기에 외국어를 배우면 언어 습득이 그때 굉장히 말랑말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는데 우리가 20살 넘어서 외국어 배우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못하는 건 아니다. 못하는 건 아니고 더 잘 되는 시기와 좀 힘든 시기가 있을 뿐이다.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흐릿하네요. 자, 지금부터 인지적 영역의 발달, 우리 발달 영역 중에서 사실은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파트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지 발달.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곧 보겠지만 인지 발달 영역에서 삐아제 그리고 비고츠키 요 두 학자의 여러 인간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잘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180페이지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객관식 때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이론 파트였습니다. 자, 장 삐아제 선생님 생물 연도를 보십시오. 오래 사셨죠.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기를 고려해 봤을 때 대단히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은 특이한 게 연구의 배경이나 뭐 이론의 토대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토대로 이런저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견 상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삐아제니까 그렇게 된 거지 보통은 잘 안 그래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좀 독특하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주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개인의 삶, 가끔 학자들 보면 요거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혼자 복습하실 때 읽으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주요 개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 표 잘 이해해 두시면 이 안에 핵심적인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흐릿하긴 한데 교재에 있는 표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삐아제는 인간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사고의 덩어리, 지식의 덩어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을 인지 또는 마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마음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구조적인 측면은 인간 마음이, 인간 인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마음의 구조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그와 다르게 마음의 기능적인 측면, 기능은 말 그대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펑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구조적 측면이라면 그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변화시키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기능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접근을 하면 좀 선명하죠. 그래서 구조적 측면에는 그 유명한 도식 스키마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스키마. 요새는 쉐마라고도 부르죠. 근데 보통은 스키마라고 많이 부릅니다. 스키마, 이걸 번역해서 도식이라고 쓰는데 거의 도식이라고 하면 삐아제 스키마를 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혹시 도식, 괄호, 스키마라고 적혀 있으면 오호, 삐아제일 가능성이 높네. 근데 이제 스키마 이론이라고 다른 데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하니까 보긴 보셔야 되겠지만 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식이란 무엇인가? 오른쪽에 개념 나옵니다. 특정한 인지 구조를 도식이라고 뜻합니다. 그리고 또는 경험을 이해하는 조직화된 방식, 즉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인지의 구조를 뜻하는 게 스키마가 됩니다. 자, 유기체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의 틀이다라고 하는데 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 100명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형태나 지식의 양이나 지식이 연결된 모습은 다 다르겠죠.
똑같지 않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간의 스키마는 각자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삐아제에 관련된 스키마도 쌤들이 교직과정 교육심리 수업 들으실 때 열심히 잘 들으셨으면 삐아제와 관련된 스키마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심리에서 이 부분을 수업을 잘 못 들었다, 선생님 수업을 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삐아제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스키마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고 어딘가에 둥둥 떠서 부유하고 있는 삐아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른 형태의 스키마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스키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전 지식과 그 지식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구조가 형성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삐아제 스키마 이론입니다. 그럼 그 스키마는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적응이라고 하는 기제와 조직화라고 하는 큰 기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적응과 조직화. 자, 개념 보겠습니다. 적응은 외부 환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식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이전에 도식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보통 외부 환경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자극으로 인해서 내 스키마가 달라지는 현상이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관없이 개체 내에 내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스키마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스키마가 변화가 되기는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달라지게 되면 적응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외부 자극 없이 내 안에 있었던 스키마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각각 존재하던 개념들인데 외부 자극 없이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얘랑 비슷한 것 같고 얘는 얘랑 반대 개념인 것 같고 얘는 이 안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정리되는 활동이 여기 나와 있는 조직화 활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화는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적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삐아제 처음에 공부하면 제일 먼저 많이 공부하게 되는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을 여기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념 그대로 체크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동화, 도식의 양적 확장. 자, 키워드 그대로 기억합니다. 도식의 양적 확장. 스키마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A라는 개념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데 내 구조상에는 이런 형태로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내 스키마예요. 근데 이 동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양적 확장입니다. 요 도식이 양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도식 속으로 외부 대상을 그냥 받아들여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 저거는 내 도식에 여기에 그냥 집어넣을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이런 도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또 다른 범주로 똑같은 범주인데 여기에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른 개념이 또 다른 개념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커져요. 도식이 그냥 커져서 양적으로 커지는 걸 뜻하는 것이 조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과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과일의 개념은 먹는 건데 어떤 열매야. 보통 제가 정확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스키마니까. 그래서 제 도식에서는 과일의 개념은 어떤 식물의 열매인데 그 열매는 보통은 달고 맛있고 뭔가 좋아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달고 시고 뭐 시원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과일의 도시가 되는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뭐 감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런 도식들이 있다가 어느 날 새로운 과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외국 여행을 갔더니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과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거 먹어보세요. 먹어봤더니 과일 맛이 나는 거예요. 과일 맛이 나고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과일의 형태나 맛이나 방향성이 똑같아요. 그럼 이것도 A라고 뭐 B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과일을 내가 알게 되었는데 이것도 과일이구나, 뭐 람부탄도 과일이구나라는 걸 새로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 그냥 똑같은 구조 안에 양적으로 사례가 드러나기만 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동화가 되겠습니다. 조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조절 보겠습니다. 도식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대로 체크. 자, 새로운 대상에 맞도록 기존의 도식을 바꾸는 인지 과정이다. 외부에서 들어간 자극 때문에 기존의 내 인지도식의 구조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도식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세 갈래로 나가면 안 돼. 사실은 이게 갈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A라는 개념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요 안에 두 덩어리가 들어가고 이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였어 라는 걸 새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면 질적인 확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어린아이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얘 머릿속에 강아지라는 도식이 형성이 되겠죠. 사람은 아닌데 네 발로 돌아다니고 뭔가 귀여워.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하지는 못해. 그리고 꼬리가 있고 귀도 쫑긋 서 있는 동물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예쁘다. 옆집에 가도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예쁘다 그랬더니 맞아 이것도 강아지야 라고 해서 네 발 달린 모든 짐승들은 사람이 아닌 존재는 강아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강아지다
좀 다르게 생긴 강아지다, 울음소리가 다른 강아지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는 지금 그 동화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구조로 외부 새로운 자극을 이해하려고 설명을 하는, 그 도식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누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동화로 끝나는 거예요. 강아지 종류 중에는 야옹야옹 하는 애도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와서 막 이렇게 치대고 하는데 귀엽다, 털이 엄청 빠진다, 뭐 이런 걸 알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가 아니야, 얘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얘기하면 고양이라고? 그 사람이 아닌 그 네 발 달린 동물은 다 강아지 아니었어? 아니지, 강아지는 멍멍 하고 짖고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고 울지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도식, 얘가 원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강아지 도식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그저 네 발 달리고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을 강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구나, 강아지는 그 중에서도 멍멍하고 짖어야 하는구나 라는 새로운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질적 확장이라서 조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응,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을 통해서 기존의 도식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조직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도식의 형성이 다른 도식과의 조정을 통해서 상호 연관된 인지체계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화라는 것의 개념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자극과 크게 관련 없이 내부에 있었던 개념들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새로운 스키마가 형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이 조직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이어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평형화 그리고 불평형. 그래서 사실은 인지 발달의 주요 사항은 방금 봤었던 사항과 평형화, 불평형 개념 이해해 주시면 피아제는 큰 구조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피아제는 원래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원래 관심 분야가 생물의 특성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나 생물 유기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항상 보통 계속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삼투압 현상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면 밀도 자체를 비슷하게, 농도 자체를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변화죠. 움직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도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일부가 나타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얘도 비슷할 거야. 그래서 생명이 가지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인지체계의 평형화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평형화. 그래서 인간의 인지는 항상 고민이 없는, 이상한 불편한 상태가 아닌 평탄한 상태,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게 평형화입니다. 동화와 조절 사이에 적절한 인지적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까 그 사례처럼 저기 그 귀여운 야옹야옹 하고 오는 강아지가 있네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해서 새로운 도식이 형성이 됐잖아요. 내 구조가 바뀌면 이제 외부 대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그 상태가 평형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왜 쟤는 다르게 울지? 왜 우리 집 강아지하고 얼굴 생김새가 좀 다르지? 눈 모양이 왜 다르지? 라는 걸 알게 되면 불편해요. 내가 알고 있는 인지도식으로 외부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불평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인지도식 사이에 균형이 깨진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균형이 깨지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불평형이 발생하니까 불편한데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향으로 내가 지식을 탐구하거나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하면서 인지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이 수준에 있었던 인지가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발달의 핵심 개념이 평형화가 되는 거고 인간은 평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평형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그 평형화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발달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교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적절한 수준의 인지적 불평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평형화 상태가 그저 유지되기만 하면 새로운 걸 배우지 않죠. 발달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으면서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인지적 불평형을 유발하는 과제를 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면 또 발달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쌤들이 외우셔야 하는 건 지금 나왔던 개념 모두입니다. 도시, 그다음에 적응과 조직화라는 구조, 그 안에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 그리고 항상 유지하고자 하는 평형화 상태, 그걸 깨고 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불평형, 인지적 불평형 상태를 유발하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삐아제 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게 181페이지 괄호 2번 인지 발달 단계죠. 인지 발달 단계. 거의 인간의 인지 발달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 삐아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4가지의 단계로 인간의 인지 발달 단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요 두 시기의 특성들을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나머지 시기는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전 시기의 활동들이 재밌긴 한데 키워드만 보고 그 다음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괄호 2번에 1번 특징 체크합니다. 기억, 일생 동안 4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구성되고 확장된다. 4단계.
자, 니은 중요합니다. 삐아제는 이 인지발달 단계가 생략이나 역전 없이 빠지는 부분이나 순서가 뒤바뀌는 부분 없이 순서대로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디귿, 이 발달의 순서는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 코드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외부의 경험이 잘 주어지게 되면 그 발달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기는 한다. 자, 리을 중요합니다. 리을 체크. 서로 다른 연령대 아동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서로 발달 수준이, 발달 단계가 다른 아이들은, 자, 키워드, 질적으로 다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질적으로 다른 사고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양적으로 다른 건 뭐예요?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 때문에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양적인 차이인데 삐아제 생각에는 양적인 지식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양적인 지식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감각 운동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연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면, 삐아제가 그 애기들이, 자식들이 3명이 있었거든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이 커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아, 인간의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통찰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3명이라는 거예요. 연구 사례가 3명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보편적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아니 모두가 다 저렇다고, 저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 3자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삐아제의 자녀였다는 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삐아제는 되게 똑똑한,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10살 때 논문을 써요. 10살 때 그 동네 공원에 나가서 참새들을 지켜보다가, 생물학에 워낙 관심이 많았으니까 흰색 참새들이 있더래요. 그걸 가지고 저희 색소가 좀 다른 그 참새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라고 정리를 해서 그걸,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퍼블리시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들어가고 이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였어 라는 걸 새로 구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럼 그 상태가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하는 구조. 그 안에서 그런데 그 외부의 경험이 잘 주어지게 되면 그 발달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기는 한다. 자, 리을 중요합니다. 리을 체크. 서로 다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10살 때 논문을 써요. 10살 때 그 동네 공원에 나가서 얘들은 이걸 가려 그냥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자, 니은 체크, 기억 그대로 보시면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경험을 조직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감각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정도 수준의 그 활동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른 단계들을 보면 이제 조작기라는 말이 붙게 되는데, 여기는 조작한다, 오퍼레이션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조절하고 조작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아직 없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리을에 보면 요 시기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이가 한 살 정도 돌쯤 되면 이걸 획득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없어요. 없어서 어떤 대상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를 손으로 가리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손을 치우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존재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얘들은 이걸 가려버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사라졌어. 이 세상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 생각 자체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게 깍꿍놀이에요. 그래서 깍꿍놀이를 하면 여기에서 가렸다가 나타나요. 없었던 존재가. 근데 있었는데 가리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나타나면 까르륵 하고 애들이 놀래고 웃는 이유가 너무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저게 어디서 나타났지? 라고 해서 신기해서 웃는 거라서, 혹시 명절 때 조카들 보시게 되면 어린 애들이 있을 때 까꿍을 했는데 저 뭐야? 라는 식으로 쳐다보면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 거예요. 획득을 했기 때문에 저 가려도 존재하는데 저 왜 저러지?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으면 아하, 너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친척분들이 야, 너 공부 진짜 힘들게 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용돈이라도 더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 영속성. 자, 두 번째, 전 조작기는 2세에서 7세 사이라고 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조작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표상과 상징을 이용한 사고를 한다라고 해서 상징이나 표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야,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상이나 상징은 언어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애들이 말을 하죠. 말을 하고 말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징이거든요. 언어는 되게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 기호를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리고 요때는 니은 디귿 비슷한데 중심성, 자기중심성 또는 중심화, 그러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심화 또는 중심화 경향성은 어떤 대상을 볼 때 하나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다른 부분들을 잘 못 보게 되는 특성이 중심화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제일 큰 특성이에요. 중심성. 그래서 요때 애들은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기 어려워한다라고 삐아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4살 정도, 한 4, 5살 되는 애들이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아침에 주말 지내고 막 자기들 얘기를 하잖아요. 나 주말에 뭐 했고, 뭐 봤고, 뭘 놀았고, 뭘 먹었고 얘기를 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했다. 그럼 저는 나는 저걸 했다. 근데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그럼 옆에 애는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 할 말만 쏟아내지 아무도 서로에게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전조작기의 특성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 사실 좀 아니잖아요. 저희는 집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 식구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지 소리, 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고 난 이걸 하겠다, 난 저걸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조작기다. 우리는 모두 다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걸 큰 특성으로 봐두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가역성, 되돌리는 사고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긴 컵에 들어있던 물을 넓적한 접시에다 옮기면 모양이 달라지니까 양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물활론적 사고라고 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 왜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들 보게 되면 버스도 말하고 버스도 말하고 헬리콥터도 말하고 공룡도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걔네 공룡은 살아있는 게 맞는데 바람도 말하고 나무도 살아있는데 돌도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생명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물활론적 사고라고 한다. 즐거웠습니다. 가변적 추론 가능하다. 간단하게 봐두시고 자, 지금부터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학생이 형식적 조작기일 것 같잖아요. 만 11세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중학생쯤 되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형식적 조작기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이 시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꽤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 이 두 시기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봐두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 조작기. 요때 애들은 그 단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대상물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무엇인가 실물, 그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표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드디어 중심화에서 벗어나서 탈중심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도 하고 어떤 대상의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비가역성도 극복해서 가역적 사고가 나타납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가 바뀌어도 찰흙 같은 거 가지고 놀면서 이 찰흙이 요새는 찰흙 안 가지고 노는데 뭐 그런 걸 점토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이걸 동그랗게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들거나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고 있으면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 한 가지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 시기 애들한테는 학급문고를 뭐 크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라. 그러면 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열화, 그다음에 일렬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 시기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아주 추상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추상적 사고가 어른 수준에서 드디어 가능해지게 되는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 중요합니다. 자, 기억. 추상적이고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자, 키워드 가설 연역적 사고, 그리고 이상주의적 사고를 하는 특성도 보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그 어른과 유사한 수준에서 피아제의 주장에 따르면 어른하고 똑같아.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만 이 애들이 좀 미숙한 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양적인 정보가 어른보다 적어서일 뿐이지 사고 방식 자체는 똑같아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이 처음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만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좀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지? 어른들은 바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줄여나가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게 되는데 사실 이제 다른 양적인 정보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도 보이게 되겠죠. 자, 디귿 중요합니다. 추상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리을 반성적 추상화. 오, 중요합니다. 반성적 추상화. 요 개념은 어떤 전공들에서는 반영적 추상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플렉티브예요. 리플렉티브 번역해서 쓰는 거라서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반성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 근데 이 개념이 좀 말 그대로 좀 추상적이고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놓고 보면 추상적 사고가 되는데 그걸 반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념은 체크해 두겠습니다. 객관식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반성적 추상화는 사고에 대한 사고를 뜻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에 대한 사고, 내적 성찰의 과정과 관련된다. 그래서 되게 메타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을 보면 문제 해결 시 기존 지식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는 것도 반성적 추상화.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것도 반성적 추상화가 나타나는 거고.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는 것도 반성적 추상화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상들의 관계를 유추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관계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다 이게 부부니까 똑같은 관계로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떤 한 현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반성적 추상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특징으로 해서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지식이든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반성적 추상화 이런 키워드들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사례 나왔을 때 아하 얘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아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중심성은 아동기 이후에 사라지는가 라고 해서 청소년 시기에 자기중심성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쌤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이론은 여기 엘킨드, 우리 책에도 엘킨드라고 나와 있지만 피아제 이론이 아닙니다. 가끔 피아제 이론이랑 섞어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피아제 이론은 방금 봤던 그 이론이에요. 근데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자기중심화, 중심성 이런 부분들은 언제 사라집니까? 무슨 단계가 되면?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사라집니다. 전 조작기에 나타났던 중심화 경향, 자기중심성이 초등학교 가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청소년들을 보면 초등학생들 말고 중고등학생들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하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피아제 이론하고 좀 안 맞지 않나 라고 해서 그 특성만 따로 연구를 해서 보여주는 게 이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엘킨드의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형식적 조작기적인 사고, 추상적인 사고, 가설 연역적인 사고, 이상화된 사고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그러니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믹스가 되는데 제대로 발현이 안 됐을 때 아이들에게서 특이한 경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면 11세, 12세에서 시작을 하고 보통 15세, 16세에 절정을 보이고 점점 감소한다고요. 요 시기를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15세, 16세 하면 중2?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그 중2병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사실 청소년의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사고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자, 이거는 명칭 기억하겠습니다. 상상의 청중은 어렸을 땐 안 그러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 갑자기 주변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주변 너무 의식해서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의 관심에 초점이 된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그런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였나? 저희는 그때 여중이었는데, 앞머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앞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너무 옛날 같은데, 동그랗게 잘 바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앞머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를 계속 새로 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거의 지각을 하고 와서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그러면 머리 3번 감았다고. 그래서 앞머리가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3번 감았다.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요. 걔 앞머리가 어땠는지 길에 지나가는 누구도 관심이 없고 학교에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의식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의 청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 우화. 개인적 우화는 나는 남들과 다른 대단히 독특한 존재다. 특이한 존재, 특별한 존재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 우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게 지나치게 많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위험한 일을 해서 다 주변에서 야 그러면 사고나 큰일 나. 옥상 위에 올라가서 난간에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죽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괜찮아 죽지 않아. 잘 착지하면 돼. 그래서 착지를 잘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그게 개인적 우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약간씩 그랬던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괜히 의식을 더 하게 되고 괜히 내가 좀 특별한가 봐. 저도 생각해보면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예전에 버스 타고 중학교 때인가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뒷자리에 앉을 때 있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때는 이제 창문도 열어놓고 많이 다니고 그랬거든요. 가끔 뛰어내리면 재밌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렇게 떼구르르 부르면서 탁 하고 착지를 하면 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죽는다. 그럼 큰일 난다. 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왠지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3층 정도에서는 뛰어내려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계단에서 그렇게 뛰고 애들 다 다리 부러져서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런 특성들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청소년기에도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즐거웠고요. 자,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의 부분, 비판점 부분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의가 중요합니다. 의 체크. 자, 그러면 피아제는 근본적으로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지 발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의 인지 발달이 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인지적인 불평형이 발생을 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평형화라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적인 역할, 능동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학생의 인지 수준, 즉 발달 수준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나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애들에게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논리에서 4번 보십시오. 교사는 불필요하게 아이의 지적 발달을 가속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빠른 미리미리 배우는 학습들을 시행하는 것을 되게 경고해요.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 요새 우리 선행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선행이 내려가다가 이제 4세 시험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미적분 가르치고 고등수학 가르치는 경우들 있잖아요. 피아제 주장에 따르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고등수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야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고 그 원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선행학습이나 선행교육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삐아제를 매개로 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발달 단계에 맞는 활동을 더 풍부하고 깊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타당해 보이죠? 그 정도 체크 비판점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취약전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연령이 높은 아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간과했다고 하는데 요새 하는 연구들을 보면 대학교에 다니는, 원래 대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성인들을 뜻하잖아요.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도 형식적 조작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꽤 많이 된대요. 꽤 많이 돼서 이게 모두가 다 형식적 조작에 도달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일단 비판점은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요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쉴게요. 잠깐 쉬셨다가